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뉴스 프리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작년을 기점으로 출산자보다도 사망자가 많은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었던 건데요. 또 서울시 인구도 줄어 1000만 서울 타이틀이 32년 만에 깨졌다고 합니다. 가팔라지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현주소를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적은 인구 자연 감소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7만 명, 30만 명 선으로 각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구 수는 3만 명 순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에는 무엇보다 저출산의 영향이 큽니다. 1970년 100만 명이 넘던 출생아는 2002년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40만 명 선이 붕괴된 2017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3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치인데 더 떨어져 기존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인구 감소는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인구가 32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외국인 24만여 명을 빼면 내국인은 966만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30년 뒤에는 없어질 위기에 처한 곳이 절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20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소멸 위험 지역은 105곳으로 전체의 46%에 달하고 이 중 97곳, 92%가 비수도권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2보다 작은 고위험 지역은 23곳에 달하는데 그중 경북 군위군이 0.13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들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혼인이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아마 출생아 수가 조금 더 감소할 여지가 있고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코로나19로 외국인 순유입도 감소해 이를 반영한 총인구 감소 시기도 당초 예상했던 2029년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총 인구가 4천만 명대로 주저앉는 시점도 당초 예상됐던 2044년보다 10년가량 빨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 같은 흐름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는 이 사회 인프라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신입생 모집을 마친 각 대학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8곳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거점 국립대가 이 정도인데 나머지 국공립대나 사립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심지어 수능을 안 봐도 입학시켜주겠다거나 1학기 등록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등 오기만 해달라고 홍보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 이런 대학가 속설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닌 겁니다. 10년 전 30명 가까이 되던 학급당 학생 수도 20명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콩나물 교실, 이제 옛말입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지방 중소도시에는 학생들이 사라지고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러면 세금은 안 거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서 2067년엔 전 국민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40년 뒤어서 이때 65세를 단순히 노인으로 분류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령화 현상 자체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노동인구 감소, 소비시장 축소,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 인구 절벽으로 인한 영향은 앞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도 출산 장려책을 펴고는 있지만 현 상황을 반전시키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일종의 출생률 선행 지수인 혼인율 자체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구 감소 사회를 대비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학계에선 부족한 노동력이나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국인 수용, 또 인간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 또 청년 지원책 등을 통해서 마음껏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망설이며 딩크족이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무엇이 출산 기피 사회를 만든 건지 박수주 기자가 청년층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결혼 6년차 김남욱, 최은정 부부는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한 맞벌이, 이른바 딩크족입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이유, 부부여도 서로 다릅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단절되는 게 두렵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지금 딱 결혼해서 너무 좋거든요, 지금 삶이는. 제가 더 가고 싶은 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 싫은 거죠. 아이에 대해서 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없어. 좀 보상 심리도 굉장히 강할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이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남편과 자식 잘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아내. 이들의 선택에는 주위 모습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그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좋다고는 말로는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 친구 아들이 아파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데리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출근 이틀 차에 그만둔 거를 제가 얘기를 듣고. 미혼 청년들은 어떨까? 결혼의 최우선 조건으로 경제적 능력을 꼽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집이죠. 네, 집값의 그 오르는 괴리감이 너무 커서 아마 되게 힘들지 않을까. 출산에선 희생과 포기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제가 인턴 했을 때도 여자 부장님이 거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남성분들이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녹록지 않은 현실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2040 10명 중 6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청년 4명 중 1명은 실질적 실업 상태입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이래 20년 가까이 압도적 1위인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에겐 생계부양, 여성에겐 양육의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의 고리로 지목됩니다. 여성을 양육자로 묶어놓고 직장을 갔더라도 직장은 보조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남성이 주 생계부양자다라고 하는 제도와 문화, 이것들이 남성도 불행하게 하고 여성도 불행하게 하면서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과 출산으로 포기를 강요받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저출산 해결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저출생 대책을 세워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25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책이 줄을 이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현상을 겪고 또 출산율을 회복한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서형석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약 15년간 225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 하락의 고리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합니다. 임신부가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는 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규모는 지금보다 2배 늘어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여야 모두 부모보험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더라도 개개인으로부터 건강보험료처럼 돈을 걷어 부모가 된 사람들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겁니다. 주로 금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4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남성에게 의무 할당, 일종의 아빠 전용 쿼터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는 동시에 여성이 직장에서 받는 차별도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보육을 나라 몫으로 정한 프랑스는 만 3세 아이부터 무상 의무 교육이 시작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이 양성평등과 돌봄에 주목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사회가 나서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남성의 어깨에서 생계부양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대신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똑같이 불이익을 겪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또 동거 과정의 자녀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랑스처럼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제도화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가족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은 그 선택권이 보장받아야 됩니다. 내가 법률이라든가 사시오라든가 동거라든가 이 슬로건 홍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법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갖다가 전문가들은 결국은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주거와 일자리 불안이 계속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한때 가상 결혼 생활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육아 예능은 지금도 주요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예능은 진짜 같은 환상이라고 하죠. 어쩌면 결혼과 육아를 TV 예능으로 감상해야 하는 현실이 평범하게 결혼하고 육아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판타지에 가깝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TV 예능 속 행복한 모습과는 달리 임신, 출산, 육아 기피 사회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